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의식입니다. 좌우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이념적으로 잘 모르시는 분들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박경범 작가 모시고 좌우 문제에 대해서, 이념적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좌우 문제 참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좌냐 우냐, 우파냐 진보냐,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해서 오늘 시간을 갖고 한번 이념적인 문제, 우리 사회의 갈등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작가님 소개부터 본인이 좀 해주시죠. 저는 이제 1998년 그때 이 김대중 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한국논단 등에서 이게 좌익의 사회적 고지 점령 전략이라는 논설을 비롯해서 그러니까 그 보수 논객을 처음으로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이전에도 보수 논객은 다 계시고 했습니다만 저는 좌파 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아주 동시에 시작을 했고 그 전에 우파 정부에서 뭐 조금이라도 뭐 양지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쩌면 이제 아스팔트 우파 이런 쪽에서 맨 처음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뒤로 2000년대 초까지는 열심히 활동했습니다만은 이제 그 2000년대 후반에는 여기 계시는 신혜식 대표님이 이제 계속 꾸준히 그러니까 좌익과 싸운 것에 비하여서는 이제 좀 물러서 있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렇게 많이 해오지는 않았지만은 근래 이제 탄핵 정국에 이르러서 이것은 정말 정상적인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가만히 있을 시기가 아니다 생각해서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제가 이제 소설가 작가로서 인간 사회의 본질 그런 면을 많이 좀 연구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사회의 좌우 문제, 특히 또 지금은 과연 우리 사회에서 그 좌파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정체는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자료 조사한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예. 사실 우리 사회 좌우 문제. 첨예한 대립이 있어요. 근데 서양에서 좌우라고 한다면 한쪽은 경제지향주의, 한쪽은 복지 이렇게 아주 딱 구분이 돼서 가는데 대한민국의 좌파는 사실 복지도 얘기하지만 모순이 많죠, 그들이. 그쵸. 진정한 좌우파가 아니죠. 북한에 경도돼서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좌우 이념 얘기하는 사람들이 대개 이제 서양 학문을 배우고 공부해가지고 사회과학을 했다고 하는 분들이 되게 하는데 결국 서양의 사회과학이라는 그런 것도 결국 중세부터 신학이라든지 그런 데서 이어온 거기 때문에 모든 것은 이제 어떤 유물론적 범주 이상의 거기서 이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좌파 우파 그러는 데를 이제 대학의 강단에서 많이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인 것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좌파 우파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려면은 그건 이제 좀 사실 판서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 간단하게 우선 말씀드리고 오늘은 이제 좌파 우리 한국 사회 좌파라는 집단들 그런 걸 우선으로 하고 일단 좌우파에 대해서는 간단하게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사회는 이제 동물이라는 이제 그 어떤 생존 경쟁과 그런 사회에서 약육강식의 사회에서 점차 발전해가지고 신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거에 가까워지는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임하시옵소서 하는 기도 자체가 뭐냐면 우리 인간 사회가 점차 발전해서 이 천국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지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룩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인간 사회는 그럼 짐승 사회에서 신의 사회, 천국 속으로 이제 가는 중간 단계인데 이 중간 단계에서 이 중간 단계라면은 그에 맞는 인간 사회의 제도와 정치 제도를 적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우리 인간 사회가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가는 인간인 이상 정확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인간 사회를 어느 정도 평가하는 기준에 있는 건데 이 평가를 실제 우리가 인간 사회의 발전 정도보다 조금은 겸손하게 낮춰봐 가지고 우리는 아직은 노력하고 우리는 아직
그러니까 신적인 단계에 오르지 않았으니 더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보수이고, 아, 우리 인간 사회를 좀 더 높이 보고, 이제는 좀 더, 이게 지상에서 좀 더 누릴 때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 진보입니다. 예, 대개 사회의 주류는 이제 보수적인 쪽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이쪽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발전해가는 방향을 하기 때문에 우파, 오른쪽으로 가는 거고, 이게 진보, 좀 높게 평가했다가, 아, 좀 이제, 그러다 모순이 많으니까 좀 돌아가고, 그런, 쪽으로 보는, 그런 쪽으로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을 왼쪽으로 한 거니까, 예, 좌파,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뭐, 하나님 그래서, 얘기도 나오고.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예. 그 고등학생, 이제 인간 사회를 평가하는 거, 이거는 그러니까 참 거창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해하기는 참 어렵죠. 근데 가령 고등학생 한 사람이 있는데, 이 부모가 그 학생을 어떻게 다루느냐. 아직 고등학생인데 이 학생을 초등학생 다루듯이 너 매일 공부 열심히 해라, 길 조심해라, 뭐 해라, 자꾸 간섭하고, 이렇게, 고등학생이면 되게 자기, 스스로도 공부를 하는데 너 맨날 공부하라고 부모가 들볶는다. 그렇다면 이제 좀 우파적인 성향을 가진 거죠. 반면에 고등학생 보고 넌 밤 10시 이후에 들어와도 되고 술 마셔도 되고 담배 피워도 되고 애인 사귀어도 된다. 이렇게 자유롭게 놔두는 사람, 마음대로 하라. 이런 사람이 이제 진보죠. 그러니까 진보 높이 평가한다고 해서 이게 그 학생을 위해서 옳은 것이 아니죠. 학생 교육에 있어서도 그의 수준에 딱 맞는 과정이 있듯이 인간사회도 딱 맞는 그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사회 제도를 너무 높이 평가하고 모두가 이제 즐기고 나눠서 잘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진보가 겉으로는 좋은 것 같지만은 오히려 사회를 망칠 가능성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뭐 저는 뭐 진보 네. 또 보수 네. 이런 개념을 그동안 이제 제가 생각한 입장에서는 네. 우리 사회를 조금 더 혁신적으로 끌고 가는 제도적인 면에서요. 네. 그걸 진보라고 생각하고 우리 사회의 제도를 천천히 그리고 수정된 부분 수정을 좀 더 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제도를 통해서 변화시키자. 진보는 그 반면에 우리 사회의 제도를 뛰어넘어서 그렇죠. 혁신을 갖자. 그렇죠. 그게 바로 진보가 이 우리 인간 사회가 이 현 상황보다 발전해왔다고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도로서 사람을 삼권 분립을 하고 통제를 하고 그렇게 해서 사회를 옳게 나누는 건데 진보는 사람을 다 믿자는 겁니다. 이제 자기들을. 그러니까 복지 사회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그런 거고 가령 성과급 제도를 봅시다. 진보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성과급 같은 거 없이도 그냥 이게 소위 비판적으로 말하기엔 철밥통 그런 식으로 월급을 줘도 우리 직원들은 우리 이제 공기업 사람들은 전부 성실하게 일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스스로 성과급이니 그런 거 없이도. 그러니까 인간 사회를 이미 지나치게 과대평가하고 있는 거죠. 이제 모두 이제 군자와 같은 사람들. 근데 실제로 그러니까 성과급이 없이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 사회의 수준은 실제는 그보다 낮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꾀를 피우고 어떤 복지 혜택에서 그 맹점을 찾아서 이렇게 돈을 갈취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 문제들이 많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보는 그런 제도를 사람을 과대평가하는 데서 맞아요. 문제는 근데 우리나라 진보가 왜 문제가 말인 진보지? 그렇게 하면은 그들이 말하는 그 사회가 되려면 진정하게 국민들을 교육을 좀 더 철저히 잘 시키고 국민 수준을 높이는 데 전념해야 되는데 우리 진보가 말하는 교육제도 어떻습니까? 말할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에게 더 이제 저급한 그런 수준의 그런 교육을 함으로써 오히려 국민 수준이 더 낮은 상태에서 이제 복지라든지 그런 면에서 지나치게 과대평가하는 그런 제도가 있다 보니까 나라가 이제 병들고 문제가 되죠. 그래서 뭐 좀 전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보수 우리가 집을 고치면 보수에 가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기둥이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배선에 문제가 있다 이러면은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고치고 그걸 또 더 좋게 고쳐가고 하는 것이지 진보 말 그대로 혁신을 갖고 우리 사회의 틀을 바꾸겠다. 집은 멀쩡히 서 있는데
멀쩡한 지붕을 날려버리겠다. 그럼 당장 비가 오는 거 아니겠어요? 비 다 들이치고 응? 집은 완전히 없어지는 건데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우리 사회의 보수라는 건 우리 체제를 잘 지키고 그래서 발전시키자는 세력과 우리 체제가 마음에 안 든다. 결국 우리 체제를 때려 부셔버리겠다. 이게 진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촛불 집회에 나오는 구호가 뭐 이석기 석방, 그다음에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부정하면서 사회주의로 가자. 결국 저는 그래서 생각하는 게 보수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잘못된 점이 있으면 천천히 바꿔서 발전시키자. 진보라는 세력은 자유민주주의 마음에 안 든다. 자본주의 마음에 안 든다. 이거 다 때려 부시고 공산주의로 가자. 사회주의로 가자. 우리 체제를 변혁시키자. 이렇게 딱 구분하면 맞는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아주 본질적인 이제 좌우파와 보수 진보 이런 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그 깊이 다음에 기회를 좀 두기로 하고 어느 나라건든지 소위 이제 보수가 있고 물론 진보를 표방하는 무리들은 다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되는 건 일종의 진보 코스프레라고 볼 수 있죠. 이제 순수한 보수 진보 이념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 사람들은 만약 보수하고 진보 이제 정책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서로 토론하다 보면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인간 사회를 더 높은 평가하냐 낮게 평가하냐 이 차이기 때문에 이 서로가 접근을 해가지고 서로가 합의를 보게 됩니다. 진정한 진보 보수 학자나 논객들이 토론을 하면. 그런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이 우리나라가 특히 그렇고 세계 어느 나라든지 그 사회의 기존 체제에 좀 불만을 갖고 반항심을 갖고 있는 비주류 세력이 자기들 분수 이상으로 이 나라를 이제 좀 그러니까 세력을 가지려고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서로 이제 투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진보니 보수니 표방하는 사람이 이렇게 본질이 아닌 면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서로 파벌을 대변할 뿐이기 때문에 서로 얘기하다 보면 그냥 어떻게 양보를 할 수가 없죠. 너 죽고 나 살 자식인데 그러니까 합의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진보 보수가 아니라 일종의 파벌끼리만 대면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그러니까 제가 말로는 이제 진보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그에 대해서 정말 세계 어느 나라 이상으로 이것은 정말 처음에도 그러니까 많은 이제 사회과학이라든지 그런 학자분들이 뭐 서양에 뭐 프랑스에서 어쩌고 그런 얘기들 많이 하고 그러지만은 우리 민족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시대적 소명 뭐 그런 얘기 정말 이념 문제를 세계에서 제일 이렇게 절실하게 겪는 쪽이 우리 대한민국 이상 없고 그러니까 실제로도 이제 유일한 분단국으로 남아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념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고 우리가 이걸 겪어가지고 세계인들에게 제대로 깨우쳐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 특히 우리나라에서의 진보를 표방하는 세력의 그런 정체에 대해서 저는 이제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더 진보의 가면을 벗겨야 되거든요. 러시아, 지금 러시아하고 구소련이 멸망될 때, 붕괴되고 할 때, 보수주의자는, 구소련의 체제, 연방체제를 유지시키자. 우리 체제를 유지시키자. 이게 이제 보수적 입장이고, 또 반대편의 진보는 우리가 연방으로 가지 말고, 우리 러시아로 해서 우리가 우리끼리 살아나가자. 우리 자력 경쟁하자 한마디로 계속 지금 주변에 연방을 끌어들여서 이 체제를 유지하기보다는 그래서 그걸 또 진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서로 격돌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이제 진보가 이겨서 구소련이 이제 붕괴되는 과정을 겪는데 대한민국도 지금 그런 것 같아요. 말 그대로 보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남북한을 통일시키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통일 한반도를 자유민주 체제로 끌고 가자라는 게 이제 보수적 입장이고 진보적 입장은 북한의 이 주체 사상 공산주의도 아니죠. 사회주의도 아니죠. 이건 이 아마 종교적인 집단
유일체제, 주체사상, 이런 체제가 우린 좋다. 결국 우리가 북한의 주체사상으로 통일하자.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 대화해야 되고 북한에 퍼줘야 되고 북한이 더 주체적이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에 공도되어 있는 이게 진정한 진보가 아니죠. 그러니까 진정한 진보가 아닌데 제가 봤을 땐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지켜서 자유민주주의로 통일시키자라는 사람들은 보수고 진보는 북한의 그 유일사상, 주체사상도 좋으니까 그걸 통합해서 대한민국을 통일시키자. 이런 사람들이 진보라는 거예요. 제 생각에.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문재인 정책에서도 그런 게 나오잖아요. 연방제로 통일하자. 낮은 단계 연방제가 뭐겠어요. 북한의 주체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이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진보는 한마디로 북한식 체제에 의해서 한반도를 통일시키자라는 게 진보고 대한민국 제가 봤을 때 보수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헌법적 가치에 의해서 북한을 통일시키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나가자. 대한민국을 발전시키자라는 사람이 보수니까.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언론들이 진보하면 마치 좋은 것처럼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 거짓말들을 우리가 이제 가면을 벗겨야 됩니다. 이제 아까 러시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그러니까 그 다만 이제 보수 그 어떤 이제 이 언어적 의미의 보수였죠. 그러니까 구소련이 있는데 그런 체제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그러니까 서로가 이제 그 같은 이제 문화권에서 이렇게 교류하면서 온건하게 가자는 거였는데 진보라는 표방한 사람들은 아무리 공산주의 체제가 없어진 다음에도 계속 그러니까 자기네 소수 민족 러시아에도 소수 민족 문제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 각 나라에서 소수 민족을 따로 이제 나눠서 자기네들이 지배하는 것이 더 이익이 되니까 우즈벡 같은데 전부 이제 친러시아 그런 이제 그 족벌이 전부 이렇게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런 그렇죠. 식으로 이제 말은 독립이지만 사실은 러시아에 종속돼 있는데 이득 보는 거는 이제 그 분리된 나라의 그 상류층들이고 국민들은 예전보다 더 힘들죠. 이제 소련 체제보다도. 근데 우리의 경우 이제 중요한 이렇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새 촛불 세력 때문에 정말 많이 피곤하시죠? 우리, 신인식 대표를 비롯해서, 정말 온 나라에 애국심을 가진 분들은 정말 진짜 요새 정말 힘들게 지내십니다. 근데 이들을 정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좌파, 좌익, 빨갱이, 종북 세력, 공산주의자, 호칭이 통일이 안 됐습니다. 근데 이런 호칭 대부분 또 걔네들 얘기하면 또 화를 내요. 빨갱이? 어디 세상에 빨갱이가 어딨냐? 종북 세력? 우리가 어디 종북이냐? 그럼 친북? 예전엔 친북이었는데 친북도 저번엔 싫다고 그랬었는데 공산주의자? 걔네들도 싫어하지만 사실 그렇게 걔네들이 공산주의가 뭔지 제대로 아는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그 사람들에 대한 호칭을 제가 또 하나 추가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50년 동안 잊어버리고 있던 호칭입니다. 이거 클로즈업 될 수 있겠습니까? 네, 잘 보여요. 네, 저는 그러니까 아까 러시아도 민족 문제 얘기했지만은 우리 세계 어느 나라도 다 똑같습니다. 어느 나라건 이렇게 그 통치 체제가 되면 또 여러 그냥 다른 사람들이 서로 성격이 다른 그 뿌리가 다른 사람들이 서로 모여 살게 되고 서로 세력 다툼하게 되고 그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라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무슨 같은 이명박 대통령은 같은 민족이라서 창피하다 그런 얘기도 했지만은 특히 북한에서는 우리 민족끼리를 항상 주장하죠. 근데 물론 중국도 중화민족이라고 해서 하나 민족이라고도 얘기하지만 또 각 소수민족 다 다르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집단화니 뿌리가 조금씩 다른 거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6.25 때 확대됩니까? 안 되면 설명하죠. 제가 나중에 인터넷에 다 있으니까. 글씨까지 보여야 되는데. 근데 그게 그건. 네, 인터넷에 나옵니다. 이제 1950년 10월 1일 날 국군이 이제 그 인천 상륙 직전 이후에 북으로 진격하는 그 사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리고 여기 플래카드 이렇게 써 있는데 오랑캐 무찌르고 38선 돌파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랑캐, 저희 나이 이상 되는 분들은 다 그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역사상의 오랑캐보다도 그 말로 벌써 더 익숙해 있는데, 그리고 예, 무찌르자 오랑캐라는 노래가 있고, 요즘 많이 우리 듣는 6.25 노래에서도 이제 2절을 귀담아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예, 몇 도적 오랑캐라는 말이 납니다. 산적이라 매산. 예. 그러니까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6.25 당시만 해도 그렇게 뭐 동질성, 동족 의식을 그렇게 가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북쪽에서 우리를 예, 침략하는 그러한 이제 이질 집단으로서 우리를 그렇게 여겨왔는데, 그 이후로 좌파들의 교육, 우리 편의상 좌파라고는 부르겠습니다만, 뭐 얼마나 진짜 좌파들의 교육이 집요하고 그냥 교묘한지는 여러분도 다 이제는 다 깨닫고 다 아시죠? 정말 아직도 우리 상상 이상으로 교묘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교육 시대 받을 때, 저희가 10대, 20대 그때만 해도 점점 그러니까 우리 민족 그 단일 민족 그걸 많이 얘기를 했고, 그거에 물론 일부 보수 세력도 그냥 따라갔습니다만은, 그렇게 어쨌든 그런 용어들이 다 없어지고, 예? 북한은 우리 같은 민족인데 동족 상잔했다. 예? 그런 얘기만들만 계속 강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우리가 한번 좌파라는 이념으로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민주노총 전교조 보십시오. 얼마나 잘 삽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수많은 청년 실업 80만 원 받는 청년 실업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잖아요. 그것부터가 벌써 좌파 진보 공산주의가 적어도 겉으로 내세우는 거에는 어긋나죠. 거기에 모순이 된 세력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어떤 특징을 일단 찾아봐서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촛불 세력에 대해서. 일단 몇 가지를 알아볼 수가 있는데, 그들의 특징은 이 불빛 들고 돌아다니기를 좋아합니다. 낮밤을 가리지 않고. 이런 것은 다 우리 옛날부터 이어온 그들의 특징에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이 벌판과 산들에서 낮밤을 가리지 않고 돌아다니고, 예? 그러니까 횃불 같은 걸 옛날에 많이 좋아했죠. 요즘도 촛불을 그들이 횃불로 바꾸고 싶어서, 얼마나 횃불을 들고 싶었으면 사진을 보니까 그냥 그래 도심지에서 그냥 횃불은 그래 넓은 벌판에서 한 100명 있으면 한 서너 명만 붙들고 그러면 되지. 그 수백 명이 다 지들끼리 횃불을 들고 그러면 쟤네들 건강에도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횃불을 들고 싶었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꽹과에 치고 시끄럽게 놀기를 좋아합니다. 걔네들은 촛불 집회 가면은 그저 그냥 온통 그런 환경이죠. 걔네들은 이제 예전부터 조선시대나 그런 때는 아마 주로 유랑극단이라든지 그런 데 많이 이제 종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좀 우리가 듣기로는 이제 천민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하고도 관계가 있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거, 친중 친북이면서 또 반일 반미합니다. 대륙지향. 이것은 본질적인 좌우파 이념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들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친중이면서 우리가 또 색다른 것은, 친중이면은 저는 이제 작가로서 나중에 저에 대해서 자료 조사해 보시면 뭐 한자를 써야 된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들은 또 친중이면서 한자는 좀 감추고 되도록 이제 한글 전용을 아주 철저히 더 추구합니다. 왜냐면은 그러니까 친중이라고 해서 그럼 아예 중국이 완전히 병합되길 바라느냐 매국노. 그건 아닙니다. 왜냐면은 아까 러시아 우즈벡 얘기했듯이 친중이더라도 걔네들 기득권은 지켜야죠. 중국에 흡수돼 버리면 그 꼭대기 좌파 기득권들은 뭐 합니까? 그렇게는 안 되고 중국의 속국이 돼 소수민족 국가로서의 자기네 정체성을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공식적인 언어는 반드시 한글로만 써야 된다. 북한이 이미 그러고 있죠. 그런 것을 이제 좌파들도 그렇게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주 특이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특징 또 하나, 고대사를 대폭 축소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 역사에 편입된 역사가 그리 깊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잘 인식을 못하죠, 이제. 그런데 제가 물론 사본 건 아닙니다. 저희 집에 그러니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 한국사 교과서는 없고 그냥 참고서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 책이 전체 보니까 364페이지, 370페이지나 되는 책입니다. 근데 앞에서 봐서 몇 페이지인가 이게 한 100페이지, 110페이지 넘어가니까 네.
근대 국가 수립 운동과 일본 제국주의 시대 일제부터 일제시대 얘기입니다. 그냥 일본 제국주의. 처음에 3분의 1 고대사 대폭 축소하고 온통 일본 그러니까 그들은 아까 대륙 지향이고 반일 반미 해양을 아주 왜냐하면 대륙에 붙어야 자기들 세력이 강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반일 지금 이 시대 70년이 지난 지금도 소녀상하면서 계속 일본의 만행이냐 뭐 그렇게 그러고 있는 거지. 그들이 다른 이유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들은 당연히 이 북쪽 이제 여진이나 몽고 혹시 중국에서 우리를 이게 아마 병합했다면 옛날 몽고 고려말처럼 당연히 친몽파, 친만주파였던 그런 부류들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그들이 그렇게 반일 그렇게 이른바 친일을 그렇게 증오하는 것은 자기들에게 그만큼 불이익이 되기 때문에 친일이 좀 성행했던 시기는 자기들이 아주 손해를 봤기 때문에 이렇게 불과 우리 역사의 3분의 1부터 그냥 근대부터 얘기합니다. 그들은 조선시대만 해도 자기들이 주류 역사가 아니고 천민으로서 소외받았던 역사이기 때문에 아주 그리고 조선시대 이전은 제가 나중에 설명했지만 아예 거의 없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대폭 축소하고 없어집니다. 그냥 거의 근대사, 그래 근대사에 관한 것. 사실 역사학자들이 뭐 역사는 우리가 쓴다 그런 소리 하는데 일부 그쪽 역사학자들이 진정한 역사학자라면은 자기 개인의 입장을 위해서라도 역사학자들이 진짜 잘할 수 있는 게 뭡니다. 고대사 연구를 연구하고 그것을 더 해야지. 이 근대사는 웬만한 뭐 다른 사회학자들도 다 할 수 있는 건데 역사학자라는 사람들이 이제 고대사를 축소한다는 건 그 스스로 역사학자가 아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향이 또 있고 고대사를 대폭 축소하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 미국 같으면 진짜 그러니까 서로 인종 간에 그러니까 세력 간에 뭐 외모가 확 다르니까 특정 민족이 이렇게 막 최근처럼 언론, 검찰, 국회 모든 걸 장악했다면은 정말 벌써 이건 큰일 났다 문제다 했을 텐데 우리 한국은 그렇게 크게 겉으로 봐서는 큰 차이가 안 나니까 물론 촛불 집회 전체하고 태극기 집회 전체를 보면 사람들 인상도 약간 차이가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뭐 100% 일치되는 건 아니고 하기 때문에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들을 건 이게 그 사람들의 특징은 성실 근면과는 좀 거리가 멀고 좀 이제 어떻게 해서라도 좀 편하게 그렇게 좀 이렇게 잘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일반 시정에서는 물론 이제 교묘한 술을 써서 이렇게 그런 사기를 치고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그것도 쉽지 않은 거고 제일 좋은 게 이제 좀 자격이 좀 미달되면서도 문화, 예술, 정치 이런 쪽에 솔직히 문화, 예술 저도 작가라고 합니다만은 이것처럼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생업 하는 일보다도 그러니까 문화, 예술, 정치 이런 쪽에서 막 들어와 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윤리의식은커녕 지적인 수준도 미달된 사람들이 그러니까 문화계, 예술계, 정치계, 뭐 만화, 회화, 화가라는 사람이 뭐 이상한 그림 그리고 그런 디자인 뭐 짜깁기 해놓고선 그걸 예술이라고 하는 그런 수준. 그러니까 어떤 성실에 일하는 걸로는 자기의 만족할 만한 그런 생활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데서 자꾸 편법으로 자기들이 작당을 해서 이렇게 들어가 그런 세력을 가집니다. 그렇게 해서 비생산적인 일로 이렇게 이 사회의 주류를 지배하려는 성향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5가지가 있고 제가 설명이 기니까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그렇게 돼서 그들이 이제 기본을 제가 얘기하려고 합니다.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네, 하세요. 예. 제가 뭐냐면은 고구려 시대, 발해, 뭐 삼국시대 우리는 요새는 또 이 국사 역사 교과서도 제대로 가르치질 않아가지고 이제 드라마를 보면서 뭐 퓨전 역사를 보고 막 또 우리나라의 역사를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러니까 뭐 아주 학자처럼 연구는 안 했습니다만은 기본적인 이제 정통 역사책들은 다 어느 정도 보면서 그러니까 그걸 토대로 하는 얘기니까 좀 뭐 억측이 있다거나 혹은 제가 특별히 조사한 것도 아닙니다. 다 있는 알려진 사실들입니다. 이 고구려와 이제 백제 이쪽은 같은 지도배 계층이 같은 민족이었고 신라 이런 제3국이 있었죠. 근데 고구려는 어떤 나라입니까? 그러니까 고구려의 관개토 대왕비 보면 전부 한자였죠. 그러니까 뭐 삼국사기에서 신라 본기, 고구려 본기, 백제 본기로 이렇게 전부 우리 민족의 나라로서 분명한 이제 정의를 했었고, 고구려 시대는 한자를 쓰는 문화민족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고구려가 망한 다음에 발해가 있는데 우리 역사 저희가 배울 때에도 발해의 지배층은 고구려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피지배에 있는 그쪽에 야만인들 말갈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발해가 망한 다음에 물론 고구려가 망했을 때도 고구려 유민 상당수는 또 신라로 피난을 왔습니다. 발해가 망한 다음에 발해의 유민 그런 얘기 다 있죠. 그래서 고려로 많이 왔습니다. 근데 말갈족들은 이제 그 지방에 그대로 남았죠. 그래가지고 그 지배계층 이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지배계층이 자꾸 북에서 남으로 내려오는 거 이거는 우리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나라 때는 이게 만리장성이 지금보다 높게 있다가 이후에 이제 남북조시가 되면서 자꾸 내려와 가지고 그래가지고 문화의 주류인 세력이 결국 양자강을 건너서 남북조 시대 이후에는 그러니까 강남이란 말을 하면 이제 좋은 지방을 얘기하는데 그게 중국에서 유래된 거죠. 강남 상해 부근에 그쪽에 이제 가장 잘 사는 곳이 돼서 경제의 중심지가 됐죠. 그런 현상이 이제 우리 한국에도 계속 있었고, 그런 다음에 고려 시대가 됐을 때, 신라의 유민, 그러니까 발해의 유민들이 다 신라에 왔으니까, 다시 신라 이후에 고려가 다시 건국되었죠. 고려는 어떻게, 고구려를 이어받은 나라로 명백히 나왔으니까 그 고구려 유민들이 다시 세운 나라죠. 그러니까, 그런데 고려 시대에 북방 천리장성을 쌓고 우리도 이렇게 그랬습니다만 여진족들이 자꾸 먹을 걸 달라고 북쪽은 이제 아무래도 생활 수준이 너무 못하니까 그 대신 벌판을 돌아다니면서 횃불을 가지고 이제 많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나름 이제 전투력은 좀 향상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먹을 것을 달라고 많이 침입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퍼주어서 달래기도 하고 그냥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힘들었는데 중국도 물론 마찬가지죠. 송나라 때 그냥 금나라 그런 쪽에서 먹을 거다 얼마나 그냥 싸우고 그러다가 화친을 했는데 송나라는 이제 비겁하게도 그냥 자기들이 부유한 걸 전부 퍼주는 걸로 다 해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결국은 자체 전투력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망했죠. 이제 형편없이. 근데 고려가 어떻게 망했습니다. 이성계의 여진족 이성계가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함경도 지방의 세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전주에서 올라왔다고 했지만 일설에서는 이성계 스스로가 여진족이라고도 하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데 분명한 거는 우리가 퉁지란이라고 그 이인자도 나와 있듯이 드라마에도 나왔듯이 이성계 세력은 함경도에서 이제 있었고 그 당시에는 고려 영토가 아니었죠. 그러니까 중국의 군벌이라고 이성계가 중국의 군벌이라는 합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성계는 이제 함경도 쪽 지도자고 그쪽에서 그 세력을 기른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이제 고려 국경 북쪽이죠. 그건 마치 중국에 비유하면은 그 몽고가 송나라 위에서 내려와서 점령해서 자기네 영토를 포함해서 송나라까지 영토를 한 거고 혹은 청나라도 이제 청나라 만주에서 이렇게 명나라를 점령해가지고 전체가 중국이 그렇게 그 전까지는 청나라 이전까지는 만주가 중국 땅이 아니었죠. 이렇게 합쳐서 중국 땅이 됐죠. 그거와 똑같은 현상입니다. 이 조선이 건국된 거는 그 전까지는 두만강 함경도 부근이 고려 영토가 아니었는데 이성계가 그쪽 세력인 사람이 이제 들어와서 나라를 세웠으니까 이제 그렇게 국경이 더 확장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태종 때까지는 사실 싸우느라 바빴고 우리가 드라마에도 다시 나오고 그랬습니다. 세종대왕 때 바로 여진족을 이제 통합을 시켰습니다. 우리 민족으로 많은 이제 양반이 그런 사람들 반대도 하고 지금 의문다는 거 있으면 얼마나 약간 좀 저는 그런데 분명히 제가 특별히 남보다 깊이 역사를 탐구해서 모르는 거를 그런 능력도 아니고 한 것도 아니고 다 알려진 사실들을 가지고 종합해서 하는 건데 이 말을 하면은 좀 신기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그랬나? 그러니까 세종 때 이제 여진족을 통합을 했어요. 네. 그래서 양반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반대도 하고 그랬죠. 멸시하고 그래? 그런 걸 비판도 하죠. 그들이 왜 우리가 그들하고 같은 민족이냐? 아니다. 그런데 세종대왕께서 이제 마치 그냥 비유하면 미국의 링컨은 노예 해방처럼 그러니까 어떤 그 여진족 세력한테는 상당히 은전을 베푸신 거죠.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또 세종대왕님을 특히나 더욱더
받듭니다. 그거는 뭐 나중에 또 자세히 설명드리고. 네. 그런데 이제 근데 중국 같으면은 이렇게 싸워가지고 점령한 나라들, 몽고족이나 청나라, 만주족을 원나라나 청나라가 건국된 다음에는 그들이 최고 신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무인들이, 예? 몽고 병사 한 사람이면은 그냥 뭐 한 마을에서 왕님처럼 그냥 다 세금 받고 먹고 살고 아주 그냥 호사를 누렸죠. 근데 이 한국에서는 드라마 정도전에서도 봤듯이 뭐 군자국을 만들겠다. 군자국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더욱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선비의 나라로 자꾸 사대부의 나라로 지향을 했거든요. 애초에 이제 국왕은 이제 이렇게 북쪽에서 이렇게 점령한 나라가 이제 혈통이 했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점점 평화가 오고 나니까 그냥 이제 학문을 추구하는 나라, 문치주의 그런 쪽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나라를 세울 때 공을 세웠던 용병들, 여진족 용병들한테 뭔가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기껏 했다는 게 세금 면제. 우리가 고등학교 때 우리 역사 배웠을 때도 옛날에 어떻게 무슨 뭐 선민이라고 불쌍해서 세금을 면제해줬다.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도 다 세금 힘들게 내야 했는데 그 사람들은 세금을 안 줬어요. 여진족. 그게 혜택이었는데 근데 그것만으로 문제가 아니라 평화가 오니까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단 말이에요. 이제 중국에서는 그렇게 막 귀족 대우 이렇게 그런 높이 대우를 해줬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결국 돌아다니면서 그냥 놀러 다니고 그냥 꽹과를 치고 횃불 치고 이렇게 놀러 다닙니다. 그런 유전자 그런 게 뭐 흔한 말로 유전자로 하고 표현해야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나라가 좋고 평화로운 나라가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그들은 그러고 싶어 합니다. 예. 우리 박경훈 작가님 제가 오래전부터 같이 애국 운동하고 참 이념적으로 서로 이렇게 공부도 하면서 지냈지만 그동안 이제 너무 많이 공부를 하셔갖고 감사합니다. 너무 많이 이제 집중적으로 파시다 보니까 우리 또 시청자분들이 듣기에는 조금 어렵다. 갑자기 너무 진짜 좀 취하실 것 같아요. 근데 다 필요한 얘기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심플하게 이야기를 풀어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심플한 말씀이십니다. 지금 이제 역사적으로 우리 사회가 뭐 사실은 외세의 침략도 많이 받았고 이 한반도가 이 조선이란 나라에서 이제 대한민국으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선은 사실 노예주의 사회에서 노예제도 사회에서 이제 자유민주주의 사회로 바뀌는 과정 이 과정에서 상당히 그 정통성이라는 부분 그런데 조선의 정통성을 북한이 가져갔다. 근데 신의 한 수이십니다, 정말. 왜냐면은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게 좀 너무 그냥 뭐 지식으로 뭐 나열하고 막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바로 그 다음에 설명하려 드리려고 했던 거를 미리 또 예언을 하시고 제가 분명 먼저 갖고 오는 분이라든지 대본을 드린 거 아닙니다, 그냥. 그러니까 그런데도 그럼 뭐 어떻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왜 대한민국이 정통성이 있는가? 그렇죠. 왜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조선이 이제 이게 사대부의 나라로 계속 나갔습니다. 그것은 조선이 비록 이제 북방 여진족을 통합했지만은 어디까지나 주류는 우리 사대부 학문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고려 시대, 신라 시대와 마찬가지의 그런 사람들하던 자부심이죠. 근데 조선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도 다 알려진 사실이죠. 건국했을 때 무슨 화영이라는 이상한 여자 나라하고 이름하고 조선하고 뭐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마치 뭐 특검 두 사람 중에 누구 택했으면 좋겠습니까? 특검하면 물어봤죠. 특검하면 되게 그 중에서 좀 물른 사람 물러봐야 박영수지만은 그러니까 좀 능력은 떨어지죠, 박영수 같은 사람.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된 거 아닙니까? 둘 중 하나 택해다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나라가 조선이고, 중국의 나라는 우리가 명나라, 송나라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들의 정식 국호가 뭡니까? 한나라 때부터, 물론 대진나라 때부터가 황제라고 불렀습니다만은 그 전에 왕이라는 칭호를 과대평가해서 제라는 걸로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큰 나라다 이거다. 그래서 대진제국, 대원제국, 대당제국, 대송제국, 대명제국 다 그겁니다. 대청제국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중국의 나라들의 이름은 다 이렇게 정식 명칭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제국. 그러니까 조선 시대에는 초기에 대명제국하고 이제 친해서 이렇게 지내다가 후기 와서는 이제 청나라가 바뀐 뒤로는 청나라가 우리는 역사에 기록 안 됐지만 고려 후기에도 몽고족이 그러니까 뭐 인조, 조선, 뭐 태종 그러다가 무슨 충렬한 그런 식으로 격화시켰잖아요. 조선도 후기에는 그런 식의 호칭을 쓰라고 청나라에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랬는데 그 겉으로 외교할 때는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계속해서 그러니까 그 선조 후에 그러니까 인조 후에도 계속 이렇게 그런 호칭이 정식 호칭을 썼었죠.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 조정에서는 우리 양반사회에서는 청나라를 멸시했던 거죠, 속으로. 그건 뭐 다죠. 그러니까 오랑캐 나라라고. 그리고 우리가 소중화 뭐 그런 얘기했는데 일부 사람들이 그걸 막 비판하지만 그거는 우리가 수치스럽거나 비판할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정통적인 동양 문명, 중국이 오히려 한풀 다른 세력이 집권했으니까 우리가 그 정통을 이어받는다. 나라가 좁은 거야 어쩔 수가 없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청나라가 약해졌으니까 조선 후기에, 그러니까 우리도 너희만 제국이냐? 우리도 제국이다. 우리가 제국이다. 그래서 대한제국. 삼한을 통합한, 우리 옛날부터 이름 삼한. 근데 삼한은이란 말은 우리 주로 한반도 남쪽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주류가 이제 남쪽으로 계속 조선시대에도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학문적인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그렇게 대한제국을 고종 때 이제 세웠습니다. 그때 역사에는 제가 확인 안 해봤습니다만 분명히 아마 북쪽 세력은 대한제국으로 세력을 바꾸는데 아마 반대를 했겠죠. 이제 자기들 정체성인 조선인데. 그러니까. 근데 아시다시피 안타깝게도 이제 일제시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명맥은 이어오지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현대사에 맞게 대한민국으로 해서 이어와 가지고 그렇게 그 동양 정통 문명의 적자, 그러니까 서자가 아닌 적자를 이어오는 명칭을 대한제국이라는 이름으로 했고 그것을 대한민국으로 현대에 맞게 바꿔서 이어온 겁니다. 중국의 경우는 꼭 모택동의 뭐 중화인민공화국이 아니라 하더라도 손문 때 중화민국으로 바뀌었거든요. 그거 자체가 그들 스스로 그러니까 대원제국, 대명제국 이런 자기네 정통 호칭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양 문명의 정통 적자는 우리 대한민국으로 옮겨온 거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이게 저도 실제로 얘기도 해봤습니다만은 태극기 보면 되게 부러워하죠. 아 그거 우리 안다 뭐 이거 괴를 이렇게 한 거. 중국 국기는 뭡니까? 그거는 레닌, 스탈린이 규격화 시켜가지고 모든 공산주의 국가는 빨간 바탕에 무슨 뭐 북한도 마찬가지고 별 하고 나트 노동 그 규격화에 맞춰서 찍어낸 국기가잖아요. 그 얼마나 치욕적인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은. 그런데 중국은 그런 국기를 쓰고 우리가 대한민국 태극기를 쓴다는 건 진짜 얼마나 축복받은.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이 있네요. 그러니까 오늘 얘기가 좀 지루하다 싶었는데. 지루하다. 지루해. 솔직히. 그러니까 우리의 태극기에 대한 자부심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겁니다. 결국 그래 태극기 집회를 하잖아요. 태극기 집회를 하는데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있다. 특히 대한민국의 역사적 전통성, 아시아의 그렇지.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인 우리 5천만 뿐만 아니라 중국을 아우러서 받아들인 상징이다. 상징이죠. 아시아의 상징 태극기. 그렇죠. 최근에 태극기 집회에 나온 이런 모습들은 결국 우리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이 아시아의 중심일 수 있는 대한민국이 얼마나 애국심을 드높이고 그걸 이제 중국까지 통일시켜서 그걸 펼쳐나가는 우리 아시아 문화를 그런 상징이다. 동양 정통 문명의 적자로서 서자가 아닌 적자로서 그 정체성을 분명히 만방에 드러내는 지금. 그리고 이거는 절대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절대로 그러니까 위축되거나 그들에게 침략받아서는 안 될 나라라는 거, 이 동양 정통 문명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 좌파들에게 특히 또 분노해야 되는 그러니까 좌파들이 태극기를 싫어하는구만. 좌파들. 그러니까 제가 그 학생운동 그럴 때 따라다닐 때도 좀 보고 그때부터도 옛날부터도 태극기와 애국가를
아, 그들 싫어했어요. 예? 태극기도 뭐 이렇게 무슨 시비를 걸고 무슨 우리 전통국이야, 애국가에 대해서 태극기에 대해서도 뭐 어려워서 어렵다는 등 그런 소리 하면서 바꿔야 되나 그런 말 옛날에 분명히 있습니다. 워낙 지금 여론이 그래서 지금이 그들이 이제 거짓말 숨기고 있습니다만은 분명히 그들은 태극기와 애국가를 바꿀 생각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만약 하나하나 양보하다 보면은 태극기는 좀 설명이 어렵지만 가령 애국가 같은 경우 설명을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임을 위한 행진곡을 기념곡으로 지정해달라 막 얘기들 많이 하죠. 네. 예. 그래서 만약 기념곡으로 지정해달라. 그래가지고 저도 잘은 모르지만 재창인지 합창인지, 그 참석한 사람은 의무적으로 불러야 된다. 그런 얘기까지. 예?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또 한 단계 높일 겁니다. 뭐 지정곡, 뭘 하다. 그러다 국가. 이거는 국가의 성격은 어떤 거냐면 우리 이 지구상에는 이 좌파적 국가가 있고 우파적 국가가 있습니다. 좌파적 국가는 일단 우파적 국가부터 말씀드리죠. 우파적 국가. 예,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야 하고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지금 많은 시련을 겪고 있고 미국과 영국과 일본. 미국은 어떻게 뭔가 비록 이제 개척해서 나왔지만은 그렇게 해서 국가 자체가 그러니까 나라에 대한 찬양이잖아요. 그리고 영국은 뭐 여왕이 만수무강하소서하고 당연히 찬양이고 일본도 뭐 잘은 모르지만 어쨌든 천하피아 만세. 네, 만세. 그러니까 국가에 대한 긍정입니다. 그런데 프랑스 같은 나라는 그냥 뭐 어린이 미성년자가 부르기 참 곤란한 싸워 죽이고 이기자 그런 얘기로 아시다시피 뭐 조금 아는 체 않는 사람이면 누구나 좌파들 맨날 프랑스 혁명 막 지금 좌빨 촛불제도 다 그런 것을 다시 해보고 싶어서 그냥 안다라는 거 아닙니다. 그 사실 전체주의에서 물론 국민이 억압을 받았다지만 그랬으면 루이 14세 때 용기 있게 나설 것이지 이미 한물간 루이 16세 그때 국왕을 처형시키고 아무 죄도 없는 왕비를 그냥 처형하고 그냥 단지 부유하다고 막 사람들 죽이고 그거 아닙니까? 그때 프랑스 혁명이. 그러면서 이제 그런 노래로 이제 국가를 만들었거든요. 나라.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그들은 이제 좌파적 국가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중국 국가도 그냥 무슨 공산주의 그런 걸로 돼 있죠. 그 외에 우리가 남미 여러 나라들 그런 좌파적 국가들 국가라는 이제 집 가짜하고 노래 가짜 이렇게 두 가지가 다 쓰이는데 하여튼 좌파적 국가들의 그러니까 좌파적 국가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애국가를 이제 지켜야 되고 이런 임을 위한 행진곡을 과대평가하는 이런 움직임은 분명히 우리 작년에 박 대통령이 조금 사과하시니까 그만큼 들어오고 그만큼 또 하나 그러시듯이 조금이라도 허용하면 또 해가지고 그들은 반드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대한민국의 국가로 물론 그때 되면 대한민국이 태극기도 없어지겠지만은 국가로 할 겁니다. 동지는 간대없고 네. 깃발만 나부껴. 네. 그 깃발이 뭘까? 그래서 이게 참 고민이에요. 예. 그 태극기를 깃발이라고 그러진 않아요. 네네. 그렇죠? 깃발만 나부껴. 동지는 간대없고 깃발만 새날이 올 때까지. 새날이 올 아니, 때까지. 어떤 놈의 새날이란 말 도대체. 그러니까 그런 노래 자체의 뉘앙스라든가 의미가 네네. 국가를 상징하지 못하죠. 그 깃발이라는 게 붉은 깃발이냐, 인공기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노래를 국가 기념곡으로 한다는 건 절대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한 발 양보하면 또 양보하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특히 좌파들의 이런 아까도 조금 얘기했죠. 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성실 근면하고 좀 거리감한 쪽으로 많이 하려 한다. 근데 그러니까 좌파적인 어떤 제도에 의한 복지나 그런 면이 좀 보편화되면은 분명히 그들은 이제 우리의 사회가 됐구나. 이제 열심히 일 안 해도 잘 먹고 잘 먹을 수가 있구나. 그래가지고 그런 제도 하에서 이 어떤 열심히 일하나 덜 일하나 그에 보장된 제도 하에서 자기들이 이제 좀 편법을 써가지고 그렇게 사는 그런 것을 목표로 하고 있죠. 그들은 자기 스스로는 이렇게 어떤 생업 그런 면을 그러니까 그쪽이 약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벌판을 뛰어다니면서 이제 주로 이제 그러니까 계획성을 지어서 농사를 짓는다기보다는 어떻게 좀 그냥 대충 이제 이렇게 걷어서 이제 먹는다든가
그런 식으로 습성화되기 때문에 네. 아유, 제가 뭐 오늘 감기 기운이 있어갖고. 저도 감기 있으면서 어려운데. 하여튼 요즘 사탕을 애국심들- 먹으니까 목이 좀 풀리는 게 감기 기운인데 목이 막혀갖고 사탕 때문에 조금 이제 이게 아주 목을 좀 살려주네요. 그래서 사탕을 몇 개 좀 이렇게 입에 넣었더니 또 시청자분들이 왜 사탕 먹냐 이런 비판도 있었지만 하여튼 목이 지금 굉장히 따가워서 진행하기가 좀 어렵지만 그래도 최대한 우리 박경범 작가님이 또 이렇게 방문을 해주시니까 네. 과거의 동지로서 네, 그렇죠. 그래서 방송을 하는데 좀 지루해요. 내가 요즘 공부를 너무 안 해서 그러나? EBS 분위기가 됐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좀 더 좀 재밌는 이 얘기로 풀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좀 실제적인 얘기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교육방송에 많이 출연하셨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굳은 것 같아. 근데 시청자분들께서도 조금 그렇게 보이시더라도 오늘 드린 말씀들은 좀 많이 좀, 그러니까, 유념해 두셔야 됩니다. 지피지기여야 백전백승이라고 백전백승.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좌파의 정체성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비록 이제 그들에 대한 용어는 통일이 안 되어 있습니다. 좌파, 빨갱이, 정북 세력, 공산주의자, 오랑캐. 촛불 세력. 그런데 오랑캐까지 추가했습니다만은 뭐 오랑캐라고 일률적으로 부르기도 현실적으로 더 어렵고 하여튼 용어 통일은 안 됐더라도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아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북한 쪽에서 자꾸 우리 민족끼리 얘기하고 우리도 상당수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이제 기존의 관념에서 정서상 그렇게 우리 민족 근데 우리 민족인데 왜 이럴까? 바깥에 나가면은 외국에 나가면은 뭐 어물전망치는 꼴뚜기라더니 진짜 이런 자들을 우리 민족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이제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두시면은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좌파나 우리가 투쟁하는 입장이 아니라 진짜 그냥 전체적인 그런 온건한 생각을 하더라도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같은 민족이라는 공정관념에 갇혀 있으면은 이 좌파 놈들이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체제가 그러니까 뭐 일본하고 좀 협력 그런 거 꼬투리 잡아서 이렇게 70년이 지나도록 그렇게 괴롭히는 것처럼 우리도 사실 그 친북 세력 상당히 증오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그냥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의는 못 하더라도 그러면은 우리가 서로 증오하는 거는 좀 덜해질 수가 있습니다. 가령 미국 같으면은 사람들 뿌리에 대해서 대강은 다 용모상에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흑인이 가령 난 미국 사회가 싫다, 불만이 많다. 차라리 아프리카 나이지리아든지 어디서 미국을 점령해서 우리가 아프리카에 병합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흑인이 가령 한대 봐요. 물론 이제 미국이란 나라에서는 때려 죽일 일이지만은 개인으로서는 이해가 되죠. 흑인이 미국이 흑인 사회가 되면 좋은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리 종북 세력, 친북 좌파 세력 이런 사람들이 뿌리가 북방에서 이렇게 횃불 들고 말도 많이 타면서 그렇게 돌아다녔던 사람들, 그리고 조선 건국에 많은 공헌을 했습니다마는 조선이 건국된 후 이제 그 문치주의 사회가 된 다음에 토사구팽이 돼가지고 사실은 뭐 완전히 토사구팽도 아니죠. 세금 면제가 어딥니까? 그 자유롭게 살게 놔두고 그러면 오히려 고맙게 생각하고 더 국가를 위해 기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마치 지금 좌빨들이 그 뭐 지원금 좀 줬다가 조금 덜 준다고 이렇게 사람을 잡아가두고 그런 거랑 똑같은 심리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정치를 잘해야 됩니다. 소리 높이시니까 또 무섭네. 끝나기 한 5분 전부터 중요한 거 한마디 크게 또 할 겁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까? 지금 그럼, 그거 40분 본론이 있으니까. 또, 우리가 40분 하기로 했는데, 지금 40분. 그렇죠. 오늘만 날이 아니니까요. 그럼요. 제가 오늘은 그러면 이만 이제, 사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저도 신한 한수를 애청해 왔지만은, 이제까지 이제 여러 이제 애국, 그러니까 동지들 분들의 어떤 지금 이제 터진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억눌린 심정 그런 걸 터트려 드리고 여러 가지로 좀 시원하게 좌파들이 많이 하는 사이다 같은 거를 그런 걸 많이 하셨던 걸로 아는데 제가 또 갑자기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조금 송구스럽긴 하지만 좋았어요. 그렇지만은
부탁드리는 것이 이런 면에 많이 관심을 두어주시고 앞으로 그럼요. 점차적으로 여러분과 얘기를 하다 보면은 좀 더 여러분에게 맞는 화법으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신의 한수에 와 있으니까 신의 한수의 화법으로 이제 마지막 클로징을 하겠습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야, 진중권, 조국, 유시민, 나 너희들 어떤 생각하는지 다 알아. 나 니들 머리 위에 있어. 더 이상 국민을 속이고 뭐 지식인이네 하면서 설치지 마라. 물론 당신들 요즘 비교적 조용한 것은 알아. 그래 당신이 조금이라도 배운 자들로서 지금 이렇게 양심이 있으니까 최소한 양심. 아주 당신들 뭐 깡통무식장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지금 뭔가 잘못된 건 아니까 이렇게 크게 떠들지 않고 조용한 건 알아. 그것만은 괜찮은데 앞으로도 더 이상 국민을 속이고 그렇게 행세하지 마라. 아까도 말했지만 진보니 뭐니 그런 거는 너희들이 진보 하는데 거짓말이라는 거 다. 니들은 어느 특정 집단을 그냥 두둔하는 것이지 무슨 진보는 나도 해봤어. 나도 그런 생각 많이 해봤어. 더 이상 진보 그러지 마라. 그리고 기존에 텔레비 같은 데서 어디 그래 만만한 상대만 골라가지고 보수 농객이라네 하면서 같이 맞상대하면서 무슨 썰전 여러 가지 싸움 하면서 쇼하고 차라리 축구 스포츠를 보고 말지 무슨 그런 거 더 이상 그런 걸 재미 보려 하지 마라. 니들 혹시라도 앞으로도 더욱더 좌파 진보 지식인이니 그런 거 행세하고 국민들 앞에서 가르치고 싶으면은 나하고 1시간만 토론해봐. 그러면 너희들 다들 통나. 그런 용기 없으면은 이번 기회를 봐서 그냥 조용히 있어. 특히 조국이 당신들은 유행이든 좋은 직장도 있고 하니까 다들 잘 살잖아. 그대로 이제 지내라고 이제 조용히. 이만하지. 갑자기 시청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갑자기 막 올라가고 처음부터 이렇게 하시지. 와, 막 지금 짝짝짝 박수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죠. 이 부분 따가지고 그냥 막 또 그러니까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네. 찜찜이 감을 40분 하시더니 익히셨어. 네. 딱, 막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네. 제가 지금 오늘 몸이 컨디션이 안 좋다 저도 보니까. 너무 좋은 스튜디오에 와서 저는 그냥 집에서 그냥 캠 놓고 조금 연습은 해본 적 있습니다만 너무 이렇게 좋은 데 와서 그러니까. 제가 좀 긴장했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어색했을 수도 있어요. 네네. 요즘 정치 얘기하다 이념 얘기하니까 사회 현상과 맞물려서 네. 조금 편하게 들으려고 저희가 기획을 했는데 네. 조금 처음에는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다 듣고 나니까 다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역사를 알아야지. 대한민국 이런 상황을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처음엔 약간 좀 지루하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도 또 나중에 한번 2번 듣고 나시면요 이해가 되고 한 3번 정도 들으면 또 역사 공부가 되고 4번 정도 들으면 또 지식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 번 듣지 마시고 우리 박경범 작가님의 방송은 몇 번씩 들으면서 한번 귀담아서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좌파들 말이죠. 참 큰일입니다. 네. 대한민국 말아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진보가 아니죠, 제가 봤을 때. 아니죠. 네. 집단, 파벌 집단, 이익 파벌 집단이죠. 집단, 근데 이익 집단. 상대적 소수 집단이 한사코 자기네들이 집권하려 하니까 이 나라를 지배하려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민주선거에서는 가능성이 없으니까 항상 그러니까 우파 쪽에서 뭔가 배신자를 붙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차지하려고 하죠, 나라를. 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하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하게 됩니다. 역사와 또 현 시점에 대해서 많은 공부가 있어야 되겠구나. 진보라고 얘기하는 세력이 어떤 집단인가. 광화문에 나와서 목을 친 이 인형을 끌고 다니고 또
얼굴 모양을 발로 차고 사람을 나체를 만들고 꽁꽁 묶어버리고 단도대를 세우고 이런 거를 평화 집회라고 보는 진보. 반면에 박영수 특검 집 앞에 야구방망이 하나 들었다고 폭력 집단으로 표현하는 진보. 아시겠죠? 진보는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 정신병자들입니다. 신의 한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엔 또 더 재밌게. 감사합니다. 더 잘했어야 되는데.